샬롬, 다시 한번 알림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꾼 장소를 알아볼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여기, 우리가 있는 곳에서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언약궤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언약궤는 사라졌고 끌려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바빌로니아인들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간 거예요. 저와 함께 이스벳사르타, 성경에 나오는 에베네셀과 그 고고학을 알아보러 가요. 자, 여러분 준비되셨으면 시작해 볼게요. 에베네셀은 약 3300년 전에 사사 시대에 세워졌고 작은 농촌 마을이었어요. 여기에는 수십 명에서 많아야 몇백 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았지만 이 작은 마을이 성경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았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곳이 언제 지어졌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적어도 처음 보기에는 여기 모든 것이 돌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곳의 연대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주요 기술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자기를 통해서예요. 맞아요. 대부분의 건축물, 큰 것들은 돌로 되어 있지만 저와 함께 여기로 와보세요. 우리가 발굴 현장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들을 보세요. 도자기 조각들이에요. 여기 좀 보세요. 정말 예쁘죠, 여러분? 여기 도자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이곳을 발굴했을 때 정말 수천 개의 이런 조각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도자기의 종류를 통해 건축된 시대를 알 수 있어요.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먼저 도자기를 제자리에 돌려놔야 해요. 또 다른 방법은 탄소 14연대 측정을 통해서예요. 탄소 14연대 측정은 그들은 현장에서 유기물을 실제로 채취해서 검사하고 건축 시기가 언제인지 꽤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바로 건축 양식 자체를 통해서예요. 여러분이 사는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건물이 오늘날 지어졌는지 아니면 50년 전에 지어졌는지 여러분은 아마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거예요. 건축 양식은 계속 변하니까요. 5년 전에 지어진 교회와 100년, 150년 전에 지어진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스타일이 계속 변하죠. 그리고 고대 건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가 사사시대의 집과 왕정시대의 집을 보면 그 집들은 다릅니다. 바벨론 시대를 보면 훨씬 더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집은 철기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집이에요. 이제 우리는 시간 여행을 하면서 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가봅시다. 저는 이스라엘을 여행하면서 새로운 곳을 발견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여러분도 여행을 좋아하고 세계 곳곳을 탐험하는 걸 좋아한다면 제가 여러분께 아주 특별한 팁을 드릴게요. 지금 바로 노마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노마드는 전 세계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달러 국제 계좌이고 여러분이 훨씬 더 편리하고 안전하며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여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노마드에는 달러 알림, 자동 한정과 같은 특별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마드는 과를루스 국제공항 터미널 3에 있는 전용 라운지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혜택들과 더 많은 장점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노마드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설명란에 있는 링크나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리네 40 쿠폰을 사용하시면 첫 달러 구매 시 최대 40달러의 캐시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큰 혜택이니 여러분이 앱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저희는 에벤에베네제르에서 계속 여행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종류의 건축, 이런 건축 양식은 별로 창의적인 이름이 없고 내공간식 주택이라고 불립니다. 첫 번째 공간은 바로 여기, 하늘로 열려있는 내부 안뜰이었고 양쪽에 각각 방이 하나씩, 그리고 뒤쪽에 또 하나의 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실제로 이 옆 공간의 지붕을 받치던 기둥 중 하나의 흔적까지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아마 여러분 중 몇 분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나머지 벽들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벽은 이 높이까지만 남아있는 건가요? 나머지는 어디에 있죠? 사실 이 벽들의 나머지 부분은 진흙벽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기초와 이 높이, 그러니까 1m 조금 넘는 높이까지는 돌로 되어 있었고 그 위는 진흙벽돌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3000년이 지난 지금 그 진흙벽돌들은 아주 오래전에 이미 사라져 버렸고 작은 흔적들만 남아서 고고학자들이 원래 이 벽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집은 그 시대의 모든 집들처럼 여러 가지 용도가 있었어요. 물론 사람들이 잠을 자는 방도 있었고 집 안에 부엌도 있었어요. 하지만 동물들이 머무는 공간, 즉 마고간도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집은 이브니서의 가장 호화로운 집이었어요. 네, 이 집이 마을에서 가장 멋진 집이었어요. 이걸 보면 이곳이 정말로 단순한 농촌 마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하지만 마을 집들이 단순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집들은 이렇게 매우 두꺼운 외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두께를 보세요. 그리고 모든 집들은 이렇게 작은 입구만 있었답니다. 여기 보세요. 그 이유는 바로 보호를 위해서였어요. 사사시대는 전쟁과 갈등이 많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특정한 집은 약 3150년 전에 지어진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새로운 민족이 이 지역에 도착하게 돼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여러 민족의 연합체였어요. 이들은 바다민족이라고 불렸죠. 그리고 이 바다민족들 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다민족들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배를 타고 지중해 동쪽 해안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유럽 출신이었고 에게의 지역과 아마도 크레타 섬에서도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특히 블레셋 사람들은 가나안 땅의 남쪽 해안을 공격하고 정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펜타폴리스를 세웠어요. 5개의 필리스티아 도시, 즉 가자, 아스클론, 아스돗, 가드, 그리고 에그론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큰 적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설명을 먼저 해야 해요.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과 현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두 민족이라는 설명이에요. 우리가 말했듯이 블레셋 사람들은 유럽계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DNA 검사로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묘지가 발굴되었고 유골을 꺼내서 DNA 검사를 했더니 정말로 유럽계 혈통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교도였고 에게해 문화를 가지고 있었으며 세모가 아닌 언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시리아인들에게 지배당했고 그 후 바벨로니아인들에게 추방당했어요. 즉, 약 2600년 전에 그들은 먼 땅으로 보내졌고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먼 땅에서 그들의 문화는 결국 사라졌고
다른 민족들과 섞이게 되었어요. 즉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의 큰 적이었던 그들은 역사 속에서 말 그대로 사라진 거예요. 이제 이것을 현재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비교해 볼게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랍계 출신이고 민족적으로도 아랍인이지 유럽인은 아니에요. 그들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고 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사라진 후 수세기 뒤에 이곳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지역의 이름을 채택했는데 그 이름은 한때 부분적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것이었죠. 고마워요, 아빠. 저는 예루살렘에 살아요. 매일 이 거리를 걸어요. 다윗 왕이 걸었던 똑같은 돌과 땅 위를 걷는 거죠. 저는 성전산의 흙을 들고 있어요. 이 흙은 90년대 고고학자들이 체질 프로젝트에서 신중하게 구해낸 거예요. 템플 마운트 소일은 그 진위와 출처를 확인하고 인증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에요. 정말 행복해요. 너무 아름답고 특별하거든요. 그 이상으로 이 흙은 정말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신성한 장소에서 온 아주 희귀한 역사의 한 조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흙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자 가족의 유산이고 대대로 간직할 무언가예요. 가능할 때 모든 기독교인이 꼭 소장해야 할 조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조각에는 서명된 증명서가 함께 제공되어 이 보물을 소유하게 될 극소수 중 한 명임을 증명해 줍니다.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QR코드를 스캔하여 성경 역사를 간직한 특별한 보물을 만나보세요. 저를 팔로우해 주시는 여러분께는 어디에 계시든 배송이 완전히 무료입니다. 샬롬, 이제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은 정치가 아니라 역사예요. 하지만 제가 자주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두 가지를 섞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때로는 실수로, 때로는 일부러 그러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히 하고 싶었어요. 이제 다시 성경에 나오는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그들이 가나안 해안에 도착해서 정착한 후 점점 더 강해지고 5개의 원래 도시를 넘어 영토를 확장하기 시작해요. 그들은 계속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확장해서 우리가 있는 이곳 바로 옆에 있는 아페까지 도달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블레셋 사람들의 진격을 막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리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죠.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의 시대에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이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된 것인지 아니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약속된 것인지 이제는 한 번의 결정을 내려야 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여기 아벡까지 우리 곁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벡에서 남쪽으로 이집트 방향까지 해안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실로에 수도를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기 국경지대로 군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큰 전투가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을 그들의 진영, 즉 군대의 중앙본부로 선택했나요? 하지만 질문은 왜일까요? 여기서 보면 이 장소는 그렇게 인상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왜 이곳이 선택된 장소였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앞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이에요. 전투가 바로 이곳, 아주 가까운 곳에서 벌어질 예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전투 장소와 최대한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싶어 했던 거죠. 하지만 고고학을 통해 알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지금 바로 여러분께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와 함께 가시죠. 여기 땅에 있는 이 원들을 보세요. 에베네세 전역에 이런 원들이 수십 개나 흩어져 있어요.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이게 무엇이었는지 맞춰볼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추측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제 이것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성경 속 전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들은 저수조나 물 저장고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회반죽으로 마감되어 있어야 했을 거예요. 이 모든 구멍들은 무엇일까요? 이것들은 곡물 저장용 사일로였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밀 수확이 1년에 한 번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이 돌로 만든 사일로에 가져와서 돌로 덮었어요.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곡식을 보관할 수 있었어요. 혹은 그 이상도 저장할 수 있었고, 곡식이 해충이나 설치류로부터 안전하게 보관됐어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많은 수의 곡물 저장고를 보면 인구는 적었지만 농업 생산량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발굴에서는 이곳에서 작은 벽들도 발견되었어요.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이 아니라 그런 성벽도 발견되긴 했지만 여기서는 동물을 가두는 데 사용된 더 작은 벽들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가축들도 있었고 이것은 에베네셀과 곡물뿐만 아니라 동물도 엄청난 양의 식량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이곳에 수만 명의 군인들이 있는 진영을 옮겨온다면 식량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나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식량이 풍부한 곳에 두는 것이 매우 타당해요. 그래서 에베네셀에 진영을 세우고 블레셋 사람들도 아벡에 아주 잘 진을 쳤을 때 마침내 큰 전투, 대결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두 민족이 각자의 진영에서 나와 넓은 들판에서 마주치고 이 큰 전투가 시작돼요. 이 중요한 순간에 이스라엘은 끔찍하게 패배하고 이스라엘 군사 4,000명 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어요. 그래서 그들은 후퇴해서 에베네셀로 돌아가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우리가 뭘 해야 하지? 라고 고민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군인들이 진영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하셨을까? 라고 물었어요. 실로로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구해 주실 거야.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서 만군의 주님, 곧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주님의 언약궤를 가져오게 했어요. 엘리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모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언약궤가 도착하자 기뻐하며 축하했어요. 그들은 이제 주님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으니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크게 소리를 질러서 땅이 흔들릴 정도였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함성을 듣고 히브리인들의 진영에서 저렇게 소리치는 게 무슨 뜻이지? 라고 물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말했어요. 신들이 진영에 왔다. 우리가 어쩌면 좋지? 이런 일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어.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나? 우리가 어쩌면 좋지? 누가 우리를 이 강력한 신들의 손에서 구해줄 수 있을까? 이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괴롭혔던 신들이야. 힘을 내라 블레셋 사람들아. 남자답게 굴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히브리인들의 종이 되고 말 것이다. 그들이 너희의 종이었던 것처럼 남자답게 싸워라. 하지만 그것만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백성들은 금식하지도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언약궤를 일종의 부적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네셀에서 두 번째 전투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들판에서 두 번째이자 더 큰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3만 명의 군인이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전사자들 중에는 실로의 성막 대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인 것은 언약궤가 도난당해 블레셋 땅으로 옮겨졌고 아스돗 성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놓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은 바로 저장고 안에서 발견된 오스트라콘, 즉 오스트라카였습니다. 이것은 즉 도자기 조각에 새겨진 글이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는 고대 히브리어로 된 100세 개의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비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신비로운 비문입니다. 그것은 5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장 아래쪽 줄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아래쪽 줄은 단순히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뭔가 조금 이상하죠. 알파벳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어는 항상 아주 오래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여 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 미스터리는 왜 알파벳이 말하자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글에서도 몇몇 글자들이 거꾸로 되어 있어요. 글자들이 정말로 잘못된 방향으로 뒤집혀 있는데 왜 그런지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줄은 알파벳, 즉 자모예요. 그리고 그 앞에 4줄에는 뭐라고 쓰여 있을까요? 고고학자들 사이에서 큰 논쟁이 있어요. 그 글자들은 부분적으로 지워지고 손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이 쓰여 있는지 해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연구원 윌리엄 시아는 해독에 성공했다고 믿고 있어요. 이 글에서 그는 1990년에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해요. 그리고 그가 이 고대 히브리어 문자에서 읽어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에요. 이 영상 설명란에 전체 연구 자료의 링크를 남겨둘게요. 원하시는 분들은 클릭해서 영어로 읽으실 수 있어요. 이제 함께 들어봅시다. 그가 무엇을 해독했는지요. 우리는 실로에서 아페크의 들판으로 왔어요. 그것을 가져가서 조르로 아스돗의 주인이신 다곤에게 그리고 가드로 갔어요. 그것은 기려다림으로 돌아왔어요. 홈니, 보병 동료가 장로들에게 알리러 왔어요. 말이 도착했고 그 위에는 제 오빠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를 매장할 수 있도록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이 번역이 맞다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의 기록과 분명한 평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텍스트의 첫 번째 줄은 실로에서 아벡들판으로 이동하는 사람들의 무리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리를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두 번째 줄에서는 또 다른 무리, 즉 키팀이라는 민족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 용어는 키프로스에서 온 사람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됐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 용어가 바다를 건너 가나안에 온 사람들을 더 넓게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어요. 예를 들어 바다민족들, 그 중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이 본문은 이 키침 사람들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어떤 물건, 아마도 언약궤를 가져가는 장면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본문에는 3곳의 지명이 언급되는데 그중 2곳은 성경 사무엘상 5장 이야기에도 등장해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는 이 물건이 돌아오는 것과 언약궤가 머물렀던 장소 중 하나인 키리앗 크리아팀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요. 이 비문은 에벤에베넷의 전투 시기로 추정돼요. 이 말은 윌리엄 시가 그 글을 해석한 것이 맞다면 이것이 바로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기 전에 남아있는 마지막 기록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언약궤 자체, 즉 금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그 궤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던 것들이었어요.
바로 십계명이 새겨진 율법의 돌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였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물건인 언약궤를 빼앗아다 이방 신전,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두었어요. 하지만 그 신전과 도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중에 주민들이 도착했을 때 그 신상은 쓰러져 있고 머리가 잘려 있었으며 도시 전체에 끔찍한 재앙이 내렸어요. 하지만 치질이었어요. 여러 언어로 번역될 때 성경이 약간 검열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저도 알아요. 치질에 대해 말하는 게 좀 민망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상처, 암, 종양 같은 단어로 번역되기도 해요.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에는 토림이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는 치질의 재앙이었어요. 그래서 아스돗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가드로 보냅니다. 그런데 가드도 똑같은 재앙을 겪게 돼요. 그 후 에그론으로 옮겨지지만 에그론도 재앙을 당해요.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벳세메스라는 성읍에 넘겨줍니다. 하지만 벳세메스의 주민들 중 일부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완전히 금지된 행동을 합니다. 그들은 언약궤를 열고 그 안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도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벳세메스도 언약궤를 기대저하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다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고 이후 솔로몬의 성전, 즉 성전 안에 놓이게 됩니다. 정말로 언약궤는 성전에 도착하기까지 엄청난 여정을 했어요. 하지만 몇 세기 후 기원전 586년에 성전은 바벨로니아인들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고 그때 언약궤도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나중 영상에서 다룰게요. 여러분이 에벤에베넷의 전투와 이곳의 고고학에 대해 좀 더 깊이 알게 되어 즐거우셨길 바라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